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 어느 순간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돌변하고 집은 감옥처럼 느껴지며 자신의 생명마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말이죠. 부유하고 교육받은 여성이었던 제니퍼 둘로스에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5월의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일 가능성이 앞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니퍼 둘로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니퍼 둘로스는 1968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 배경은 정말 화려했어요. 아버지는 성공한 금융인이었고 어머니는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류층 여성이었죠. 특히 이모는 패션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리즈 클레이본의 창립자였고 후에 케이트 스페이드 브랜드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제니퍼는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키워갔어요. 제니퍼의 학창 시절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중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에 진학했고 1990년에 졸업한 후에는 뉴욕의 유명 예술대학에서 창작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죠. 90년대 뉴욕 문학계에서 제니퍼는 나름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연극 작품 몇 편을 발표했는데 주요 소재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진정한 감정적 유대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은 연이은 연애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죠. 90년대 말이 되자 제니퍼는 뉴욕을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요. 포토스 둘로스는 1967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그리스계 남성이었습니다. 7살 때 가족과 함께 아테네로 이주했지만 그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동경했어요. 브라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금융 분야 MBA까지 취득한 그는 똑똑하고 진취적인 청년이었어요. 제니퍼와 포토스의 첫 만남은 브라운 대학교 입학 첫 주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화학 반응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제니퍼는 새로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포토스는 이미 다른 연인이 있었거든요. 1989년 졸업 후 포토스는 같은 브라운 대학교 출신인 힐러리 알라마와 결혼합니다. 힐러리도 변호사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야심만만한 여성이었지만 바로 이런 점이 둘의 관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포토스와 힐러리의 결혼이 파탄 위기에 놓였을 때 2003년 에스펜 공항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재회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다시 불꽃이 튀었거든요. 2004년 1월 13일 포토스가 제니퍼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힐러리와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며 1986년 브라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이후 계속 느껴온 특별한 감정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제니퍼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포토스를 언제나 호감을 가졌던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특별한 화학작용이 있었어요. 소중하고 각별한 무언가가 존재했고 2004년에 마침내 번개가 내리쳤죠. 라고 적었어요. 포토스와 힐러리의 이혼이 성립된 한 달 후 제니퍼와 포토스는 맨해튼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힐러리는 나중에 이 결별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매우 건강하지 못한 관계였다며 총알을 피한 기분이라고 말했죠. 제니퍼는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운동신경 좋은 지지적인 남편, 대가족을 꾸릴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풍족한 생활 말이에요. 부부는 그린엽서 같은 코네티컷의 파밍턴으로 이주했고 포토스는 제니퍼 아버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니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글쓰기 같은 자신만의 관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미완성 소설 원고는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포토스는 업무 처리 방식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이 두 사람 모두 아이를 갖고 싶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임신을 원했지만 쉽게 되지 않아서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마침내 2006년 제니퍼가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이것이 그들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니퍼와 포토스에게는 쌍둥이 2쌍을 포함해 총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가족은 제니퍼가 꿈꿔왔던 대로 활발하고 성취지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은 계속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2012년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니퍼는 포토스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립 상황이 저를 무섭게 하거나 당황시키지 않았으면 하는데 라고 썼거든요. 결혼 생활에 깊은 갈등이 그녀의 글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외부적인 압박 요인도 나타났습니다. 포토스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가족 보모가 몰던 차에 치이는 기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압박 상황은 때로는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하지만 제니퍼와 포토스는 오히려 더 멀어져 갔습니다. 포토스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매달 열흘 정도씩 수상스키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제니퍼는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포토스가 그녀를 친구들로부터 차단시키고 있었거든요. 포토스의 공격적인 행동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서 제게 뭔가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우리 모두 남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무서워요 라고 적었습니다. 2017년 상황이 절정에 달했어요. 제니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녀가 슬퍼하고 있는 중에 포토스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상대는 1975년생 베네수엘라 여성 미셸 트로누스였어요. 미셸은 고급 리조트의 마케팅 홍보 담당자였고 전국 상위 50위 수상스키 선수를 목표로 하는 실력자였습니다. 포토스와 미셸 사이에도 즉각적인 끌림이 있었어요. 포토스는 제니퍼에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그녀와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고 이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심지어 미셸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저택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니퍼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힘든 1년을 보낸 후 그녀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방아쇠가 될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니퍼와 포토스는 아이들을 위해 집에 총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때 포토스가 무기를 들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니퍼는 이 사실을 포토스로부터가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이미 갈등이 있는 가정에 치명적인 무기가 들어온 상황은 제니퍼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6월 어느 밤 제니퍼는 비밀스럽게 이사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 뉴카나안의 새 집으로 데려간 것이죠. 포토스는 분노해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제니퍼에게는 아직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서류에서 이혼 소송과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가 화낼 것을 알아요 라고 적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공동 양육권을 받았지만 제니퍼는 2018년 3월 긴급 단독 양육권을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 포토스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위에 그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제니퍼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녀의 어머니가 포토스의 사업을 위해 제공한 대출금 최소 $175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2019년 5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한 가족의 반려견이 말기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포토스와 미셸은 아이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기를 원했습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포토스를 신뢰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포토스의 한 직원이 미셸의 분노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옆에 묻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퍼 둘로스가 2019년 5월 24일 실종되었습니다. 제니퍼는 오전 8시쯤 뉴카나안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이웃 보안 카메라에는 8시 5분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날 뉴욕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2번의 약속이 있었는데 둘 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쯤 아이들의 보모인 로렌 알메이다가 제니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들어간 그녀가 차고에서 발견한 것은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레인지로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서버번은 없었고 제니퍼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니퍼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고
뉴욕 약속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로렌은 그날 오후 8시부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고 바닥과 벽에서 혈흔을 발견했어요. DNA 검사 결과 주방 수도꼭지의 혈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니퍼의 것이었어요. 주방 수도꼭지 혈흔은 제니퍼와 포토스의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피를 닦아내려 했기 때문에 로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제니퍼의 서버번은 5월 26일 밤 뉴카나안 웨이브니 공원 뒤편에 주차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원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 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거리 곳곳에 CCTV가 운명적인 5월 24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포착했어요. 그날 오후 7시 30분경 포토스 회사에 등록된 픽업 트럭이 뒤쪽에 여러 개의 쓰레기 봉투를 싣고 알바니 애비뉴를 따라 주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뒤쪽 짐이 훨씬 적어져 있었고 한 남성이 내려서 쓰레기통에 다른 봉투를 넣는 장면이 보였어요. 운전자는 포토스 둘로스였고 승객은 미셸 트로누스였습니다. 경찰이 이 쓰레기통들을 수색한 결과 두 사람이 버리려 했던 모든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중 상당수가 제니퍼의 흔적이 묻은 다량의 물품들이었습니다. 청소용품, 제니퍼의 옷가지, 케이블 타이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는 경찰이 제니퍼의 실종을 의심스러운 사망으로 간주하고 포토스와 미셸 모두를 체포하기에 충분한 근거였어요. 수색영장 집행으로 더욱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포토스 집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알리바이 대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5월 24일과 25일, 포토스와 미셸의 행동을 요약한 손으로 쓴 시간표였습니다. 미셸은 3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5월 24일 아침 포토스가 어디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포토스와 모순되는 답변을 했어요. 오전 6시 40분에 함께 일어났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포토스의 휴대폰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알람이 오전 4시 20분에 작동했고 4시 21분에 해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3번째 조사에서 그녀는 알람이 오전 6시 40분에 울렸을 때 포토스가 집에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6월에 차량을 압수했을 때 조수석에서 제니퍼의 피가 발견되었어요. 부부가 저지른 일을 은폐하려는 모든 노력은 냉정한 사실과 DNA 증거, CCTV 기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거지역 감시 시스템은 5월 24일 오전 31분 자전거를 타고 제니퍼 집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보여주었어요. 또 다른 감시 카메라는 픽업 트럭이 그 지역을 향해 운행하고 같은 날 제니퍼 서버번이 발견될 웨이브니 공원 뒤 갈래길에 주차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8시 5분 제니퍼가 집에 도착했고 10시 25분 그녀의 서버번이 집에서 떠나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그 2시간 20분 동안 운전한 사람은 제니퍼가 아니었습니다. 제니퍼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포토스가 제니퍼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포토스는 주방타월 연로를 사용해서 제니퍼의 피를 닦았고 그 다음 그녀의 제니퍼의 흔적과 자전거를 서버번에 실은 후 픽업 트럭을 두었던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자전거와 함께 픽업 트럭으로 옮기고 그녀의 차는 시동이 걸린 채로 그곳에 두었어요. 포토스는 동정심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친구 안나 커리와 살고 있었거든요. 2020년 1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안나가 그의 보석금 일부를 지불했지만 포토스는 재판까지 감옥으로 다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토스 둘로스가 오늘 아침 일찍 집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전해졌어요. 포토스는 안나를 심부름 보낸 후 배기관에 호스를 연결한 채 차에 앉아서 유서를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일로 감옥에서 1시간도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 죽음이 이 일을 끝내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구급대원들이 그를 소생시켰지만 이틀 후 병원에서 사망했어요. 제니퍼의 친구들 일부는 이것을 정의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폐쇄감과 결과로부터의 비겁한 도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살아남았고 1월에 포토스의 전 변호사 켄트 마하니와 함께 기소되었어요.
제니퍼가 실종되기 6일 전 켄트의 건클럽 회원 2명이 클럽 뒷숲에서 구멍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폭 2피트, 길이 6피트, 깊이 3피트의 무덤 같은 형태였고 그 안에는 석회가 든 봉지 2개가 있었어요. 석회는 유해를 훼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러 돌아왔을 때는 4일 후였는데 석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셸은 2024년 1월 재판을 받았고 3월에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공무 혐의 2건, 물증 조작 공무 혐의 2건, 물증 조작 혐의 1건, 2급 수사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미셸이 무기나 시신 없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것은 검찰 주장이 강력했고 배심원이 그녀의 범행을 확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니퍼 사건이 정의롭게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나요?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남겨진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